20, 30%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꾸준히 그 주식을 더 모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사이클 상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섰고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3, 40% 가대평가 됐거든요. 네, 과거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이제 코스피 2200 이제 깨졌다가 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한 670.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증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셔서 닥터 둠으로 또 불리셨는데, 지금 증시 현재상 좀 점검 좀 해주신다면. 예, 제가 뭐 3,300 갔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뭐 그 밑으로 약간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뭐 주가가 고평가됐다. 그래서 저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좀 그런 경제 지표로 판단해 보니까 20, 30%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더 떨어져 있다는 상태인 예, 건가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명목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통화량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명목 GDP 올해 한 4.5%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코스피 적정 수준이 한 3,090 정도 나와요. 근데 9월 말에 2,15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한 30% 저평가된 거죠. 이 저평가 정도가 2000 이후로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작년 4월에는 한 40%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좁아져야합니다. 그런데 9월 기준으로 보면 한 22%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도 그것도 한 20% 이상 저평가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가가 고평가됐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고평가됐다고 말씀드린 경제지표에 비해서 전부 이제 20, 30%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기서 뭐 주가가 많이 좀 2150까지 떨어지니까 뭐 2000도 깨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일부에서는 뭐 1700, 180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000이 깨지더라도 그 시간은 아주 짧고요. 20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주식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2000 밑으로 떨어지면 또 1700, 1600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무서워서 못 사죠. 네, 그런데 주가는 금방 또 올라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2200 이하에서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꾸준히 그 주식을 더 모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더 모아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천 넘었을 때 우리 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이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떠나려고 하고 있는. 예, 지금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계 금융자산 최근에 그 2분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발표됐는데요. 예,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주식 비중이 23%가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올 2분기 통계 최근에 보니까 21%로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물론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주식 시장에 참여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3,300보다 2,200대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다리면 저는 장기 추세선에 접근해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교수님은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보고 혹시라도 바닥을 더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9월 말 기준으로 월 말 기준으로 2,15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떨어졌다. 물론 요새 증시 주변 환경 보면은 사실 오를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든지 북한 지금 리스크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국 문제 터지고 있고 크레디트 스위스 뭐 파산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수출 감소하고 8월 달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뭐 경기 나빠지고. 그 어제 또 IMF가 세계경제 전망 발표했는데 또 낮췄거든요.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 좋은 게 없는데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코스피가 제가 보는 경제 변수에 20, 30%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을 2150이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게 며칠 전에 이제 4% 넘게 급락하면서 예. 2020년 5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던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거잖아요. 예,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진 지수가 코스닥하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두 개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기술주라서 예, 그런 기술주라서 그러고 네. 얘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이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코스닥, 나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는 금리 영향, 경기, 최근에 경기 둔화, 앞으로 경기 침체 이것까지 뭐 합세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전에 근데 러시아, 영국, 우리나라 수출 감소, 경상수지 적자, 뭐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4분기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셔? 언제쯤 그래도 좀 상황이 좋아질까요? 예, 저는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네. 예, 그냥 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네. 2200에서 2400까지, 물론 22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2200에서 2400 이 사이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그런 애생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네. 뭐 2100도 떨어질 수가 있죠. 2100에서 그러면 한 2400 정도. 예. 그런데 저는 내년 2분기부터는 뭐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은 아니더라도요. 네. 예,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이런 거로 추정해 보면은 예, 적정 주가가 2,600, 2,700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네. 뭐 내년 2분기 이후에는 2,600, 2,700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흔히들 뭐 증권사에서 애국계 증권회사 보면은 뭐 6개월 목표 주가, 9개월 목표 주가, 1년 목표 주가 네.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데요. 네. 예, 저는 뭐 내년 1분기까지 보면은 한 목표 주가 2,400 정도. 근데 내년 2분기 뭐 그 정도 보면은 뭐 2,600은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에서 2,600 간다면은 네. 뭐 거의 20% 가까이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20%라면 정말 큰 수익이죠. 요새 은행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지금 4 내지 5% 주는 은행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6개월, 9개월 사이에 20%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봤을 때 네. 이게 사실 2600까지 이제 오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말씀하신 러시아, 뭐 수출, 영국 여러 가지 사태들이 굉장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새로운 것들은 발생하고 근데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예금 이자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냥 좀 확정적으로 안정되게 뭐 3%, 4%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이 사건들 좀 다 마무리되고 우리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돈이 다 숨고 있죠. 어디로 숨고 있냐면은 네. 은행 예금으로 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증시 주기변장, 고객 탁금, 그 다음에 펀드,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MMF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돈은 아직 안 줄어들었거든요. M2는 계속 증가율은 낮으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구성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은행이 금리를 많이 주니까 예, 지금 은행으로 돈이 숨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숨었던 돈들이 저는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되면 일부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뭐 애국인 견해나 어제도 한 그 모임에 가서 애국계 회사들 뭐 이코노미스트라고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국 주가가 싸졌다. 한국 돈 가치도 너무 싸졌다. 들어오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애생적인 사건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애생적인 사건이 조금만 잠잠해지면은 또 금방 주식시장이 변해버리거든요. 예. 금방 올라버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예, 저는 뭐 여기서 떨어질수록 계속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많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가지고 다 산다. 두 번째는 천천히 산다. 세 번째는 지금 내년 1분기는 이제 박스 피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피라는 건 크게 뭐 엄청 이득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근데 그때쯤에 들어간다. 예, 제가 그 지난주인데요. 네. 한 중소기업 대표께서 급히 한번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뭐 기업하신 분들도 이렇게 흐름을 알거든요. 예, 주가가 충분히 떨어진 것 같다.
예,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주식을 사고 싶다. 아,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300억이 예, 여유자금이 예, 여유자금. 아, 크네요. 예, 꽤 괜찮은 뭐 내실 있는 회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올 저 4분기에 30% 내년 1분기에 70%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답은 그러면은 올 4분기에 자기는 50% 사고 나머지 50%는 내년 1분기에 사겠다. 교수님은 3대 7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왜 5대 5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이 더 싸다고 본 것이죠. 네네네. 교수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예. 예, 그런 분들이 좀 앞서가는 분인데요. 네네. 뭐 그런 분들도 지금 서서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튼 현금으로 어느 정도 지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는 건 네. 좋은 전략이다. 예.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우리가 현금이 많지 않죠. 이미 그 주식을 3,000대 많이 사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뭐 현금이 다 현금이 많지 파란색이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같이 아까 그 중소기업 그 대표 같은 분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뭐 지금 자산을 아주 싸게 살 기회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요 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0%예요. 엄청 높네요. 엄청 높죠. 네네. 그럼 왜 국민연금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냐? 네. 국민연금은 계속 매월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싸지면은 네. 더 많이 사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 해외 주식 비중 30%, 국내 주식 비중 한 16% 정도로 해놨거든요. 네네. 올해는 뭐 27% 아마 17%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비중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식 비중이 낮아졌거든요. 그럼 더 늘려야 되죠. 네, 늘려야 되죠. 근데 국민연금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매월 들어오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현금 흐름이 네.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비쌀 때 사가지고 네. 지금 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사실 뭐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대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주식 투자 수익률에는 그 앞단에 있는 시드머니, 현금, 캐시플로우를 얼마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드느냐가 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현금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자, 그럼 그 지금 같은 장에서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냥 이제 사면 되시겠지만 예. 현금이 이제 주식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지금은 좀 어떤 주식 좀 팔고 그렇다면 이제 사야 된다면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요? 예, 저는 뭐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물 경제는 뭐 주가가 지금 미리서 많이 반영했다고 그러지만은 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차별화. 예, 예, 그리고 저는 결국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가가 네. 아까 20, 30% 저평가됐다. 네. 예,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평가됐어요. 달러 가치가 저는 빠르면 올 연말 내년부터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원화 가치도 오른다. 한국 주가도 저평가됐다. 네. 이런 기대가 형성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뭘 사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대표주죠.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 같은 대표주죠.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예, 예.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식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63,000원에 꽤 많이 사놨다가 많이 손해보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워낙 큰 뭐 지금 뭐 종목이니까요. 56,000원 뭐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치를 많이 낮춰놨더라고요. 요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떨어지면서 더 예, 안 좋아지고 거기는 많이 있잖아요. 떨어졌는데 최근에 또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내년 1분기가 저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빠른 전망이지만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식이 네. 많이 싸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 외국계 이코노미스트들 만났다고 그랬지만 외국인들 만나보면은 사실 환율이 이렇게 1430원 갈 줄은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국계 투자자들이 우리 환율 보면서 지금 겁이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 줄 모르는데 혹시라도 지금 샀다가 환율이 더 올라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환율이 뭐 1,500원 넘는다, 1,700원 뭐 이런 전망도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1,500원 넘어갈 것이다. 예. 근데 저는 뭐 1,500원 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요. 네. 결국은 환율이 저는 1,200원대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네. 예. 그래서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대표주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은 팔면 안 된다. 예,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예를 들면 사고 싶은 분들은요. 이분들도 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은 분들은 아까 올 4분기에 30%, 내년 1분기에 70%로 네, 말씀을 그렇지.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꾸준히 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 네. 원달러 환율 다시 1,440원, 50원대 갔다가 다시 또 1,400 초반까지 확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1,300원 보나 싶었는데 지금 또 1,440원대 다시 또 급하게 또 올라왔잖아요. 아까 꺾인다고 하셨는데 달러 강세 언제쯤 꺾일까요, 진짜? 저는 거의 지금 정점 무렵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환율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도 훨씬 좋게 나오고 견조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11월, 12월에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이다. 예, 그러면서 또 달러가 강세되고 뭐 특히 엔 약세되고 예, 그다음에 원화 가치도 떨어졌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저는 주간 실업수당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실업수당이 첫째 주에 일단 올라갔습니다. 아, 첫째 주 올랐다. 예, 예. 근데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봐야 되는데. 실업수당이 올랐다는 건 어쨌든 실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그렇죠. 아닌가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주간 지표를 계속 봐야 됩니다만은 예, 고용이 많이 안 늘어날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예측해 보면요. 예, 12월 내년 1, 4분기 가가지고는 미국 고용이 감소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 연준도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라는 거죠. 예, 지금 미국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지금 미국 금리 올리는 게 지나치게 뭐 오버킬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죠. 예, 지나치게 소비 투자를 이축시켜 버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금리 올리다는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물가 때문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전문가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 내년 가서는 고용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지표 보고 미 국채 수익률이 먼저 떨어질 거라는 거죠. 10년짜리가. 지금 거의 4% 근접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장기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만 4%가 적정 수준이에요. 뭐 그 이유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국채 10년 수익률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 평균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미 의회에서 지금 명목 GDP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4%로 추정하고 있어요. 4%가 적정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걸 넘을 수가 있지만은 저는 뭐 고용이 12월 감소하고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이 먼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통화 가치 오르고 원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뭐 1,500원 넘는다는 생각 안 하는데요. 뭐 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북한이 어디 우리다가 핵을 하나 뭐 러시아가 핵을 쓰든지 뭐 이런 크레딧 스위스 이런 것들이 그냥 파산으로 가든지 이런 거로 가면 일시적으로 1,500원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위기가 좀 고조될수록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사건이 저는 주시장, 뭐 환율 시장이 많이 반영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건이 터지더라도 뭐 북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외에는 환율이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서 이 환율 쇼크 뭐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이건 좀 심각한 편인가 어떤가요? 예, 지금 미 강달러가 되니까요. 이머징 마켓이 어려워질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가 부채도 많고 외환보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홍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달러 패그제를 사용하거든요. 폐기제요? 패그제.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홍콩 통화를 달러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되면 홍콩 달러도 그냥 강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홍콩 경제가 좋든 나쁘든 달러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되고 홍콩 통화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은데 홍콩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홍콩 수출도 안 되고 홍콩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도 과거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아마 홍콩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홍콩 지수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파생상품 만들어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서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레이시아, 홍콩에 계시는데 신흥국 위기설 예. 뭐 20개국에서 뭐 들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예.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데요.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020년 이후로 미국 돈이 이머징 마켓으로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미국 돈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네.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았다면은 많이 빠져나갈 텐데 많이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갈 것도 없다는 없다는 거죠. 거죠. 예. 과거 이머징 마켓이 불안했을 때는 이머징 마켓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이머징 마켓이 불안하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그 나라가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겪었는데요. 2020년 이후로는 별로 들어온 게 없어서.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외국인 비중이 한때 32%까지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26%로 떨어졌어요. 우리 외국계 자금 중 42%가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미국계 자금인지 어디 자금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 우리 주식 계속 팔았다는 거죠. 들어온 게 없어요. 들어온 게 없으니까 빠져나갈 것도 별로 없죠. 예, 그리고 32%, 26%로 낮아졌으니까 좀 좋아진다면 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런 시대 좀 애나 일본 주식에 투자한 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투자한다면 또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될지. 예, 저는 미국 투자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내년에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 네. 이거는 제 견해뿐만 아닙니다. 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올해는 달러 강세고 모든 통화 가치 약세인데 네. 내년에는 유로, 엔, 위안 다 강세고 달러만 약세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는 미국 달러 자산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예, 달러가 지금 30% 정도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가대평가됐고요. 엔화는 한 40% 역사적으로 가소평가 정도가 가장 심하거든요. 네. 저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환율이 적정 수준에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이후 한 2, 3년 동안은 달러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자산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다. 네. 그러니까 엔 그 자체를 사셔도 되고요. 엔 자체를. 예, 엔화 표시 일본의 우량주. 네. 네, 그 다음에 엔화 표시 리츠 같은 이런 거는 지금 저는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달러가 약세로 이제 내년에 갈 수 있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에는 미국 주식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되고요. 예,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면요. 네. 10년은 미국 주가가 이머징 마켓에서 좋았다가 10년은 안 좋았다. 예, 지난 80년 이후로 보면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네.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였어요. 떨어졌다는 거죠. 네. 거의 10년 동안. 예, 그런데 이 당시 우리 코스피가 월평균 0.9% 올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중국 주가는 1.2% 올랐습니다. 물론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미국 주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아시아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 사시려면은 차라리 우리 주식을 사시고, 예,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주식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베트남, 일본. 예. 거기다 인도 같은 나라도. 인도. 예. 여기는 이제 세계 경제가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간다 해도 다 괜찮은 건가요, 혹시? 세계 경제 침체로 가면 다 나빠지죠. 그래서 제가 내년 1분기 한 70%를 네. 사시자. 내년. 내년 상반기가 저는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 주가가 그거를 1분기에 많이 반영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경기 관련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JP 모건 체이스의 그 다이먼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경고를 가지고 교수님의 의견 좀 궁금한 건데 첫 번째가 미국이 내년 봄 또는 여름까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침체의 정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미국 경제는 계속 침체에 빠질 것이다. 네. 작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사실 그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었어요. 네. 상반기에는 유럽, 일본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안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만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아마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약간 뭐 2% 한박 플러스 성장할 텐데요. 네, 저는 4분기에 고용도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올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유럽 경제도 네.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내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망 때문에 이제 다이먼 회장님이 S&P 500 지수가 현 수준에서 2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올 하락은 처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까. 예. 이것도 공감하시나요? 저도 미국 주식에서는 뭐 좋은 이야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 더 비관적으로 네. 보시는데 지금 S&P 500이 3,400 뭐 이 정도 네.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10%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 뭐 3,000 거의 근처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함천 근처 뭐 10% 아니면 그 다이먼 회장님처럼 20% 하면 예. 이 이제 한국 주식은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올해 지금 4분기에는 한 30% 정도, 예. 내년 70% 정도 비중 담아다니 예. 하셨는데 예. 한국 주식이 묘하게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 되지 않습니까? 꼭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잖아요. 오를 때 같이 안 오르면서 미국이 10% 20% 떨어지는데 한국 주식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주가는 덜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어요. 그렇죠. 먼저 많이 떨어졌죠. 미국 주가는 올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코스피는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서 네. 뭐 20, 30% 저평가됐다. 그런데 미국 주가는 법비 지수, 뭐 산업 생산 고용, 네. 뭐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를 보면요.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안 들어섰습니다. 미국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예. 뭐 20%는 좀 과다하게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뭐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못 오르기는 못 오르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것이다. 예, 예. 이미 미리서 저평가액이 많이 들어섰으니까요. 그 다이먼 회장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경제 요인으로 첫 번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 영향, 두 번째가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세 번째가 알려지지 않은 긴축 효과, 네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저는 인플레는 이미 꺾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속도가 문제죠.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미국은 8개월 선행하고 우리는 12개월 선행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주가랑 우리 주가는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은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네. 물가 상승이 많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는 올 연말 내년 갈수록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소비자 물가는 저는 연말에 4%대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3%대, 내년 하반기는 2%대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금리는 못 올리죠.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올 연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요. 그래서 미리서 그 시장 금리, 특히 그 장기 금리, 우리나라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저는 거의 정점물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연준이나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결국은 내년 소비, 보통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심각한 지금 금리 인상이 소비 투자 이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긴축 효과가 이거는 뭐 다이먼 회장하고 이야기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좀 불리하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전술핵도 사용한다. 맞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 분야에서는 몰라가지고 한번 전문가 견해를 들어봤었어요.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 전문가 대답합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가만 안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핵 사용 못 한대요. 러시아는 썼는데. 예. 이제 그 전문가의 의견이죠. 네, 그 전문가의 의견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에다 핵을 쓰면은 러시아에 수백 수천 개
1000개 이상 핵이 미국으로 날아간대요. 가만히 있진 않겠죠. 예. 일이 그래서 커지겠네요.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고 있는데 러시아 제재를 따른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유럽 몇 개 국가죠. 일본 정도. 네. 인도, 브라질, 네. 뭐 이런 G20 뭐 속하는 나라들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은 네. 그 전문가 견해인데요. 미국이 이런 나라들 그동안 지켜보고만 있던 나라들도 러시아를 달리 볼 거라는 거죠. 미국 제재에 따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핵을 사용하기보다는 러시아를 오히려 더 소위 그 시장 말로 왕따를 더 시켜버린다. 뭐 그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네. 잘 모르겠고요. 뭐 이에 참 지정학적 리스크 많죠. 중국이 대만 공격, 북한이 또 핵실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리스크는 많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예생적인 사건이 있으면 환율도 일시적으로 뭐 폭등 주가도 다시 한번 급락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게 뭐 세계 대전까지 가면은 뭐 전망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의 경우라면은 단기 충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제이미 다이밍 그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교수님도 경기 침체는 내년에 온다고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신데 그러면 예. 내년 경기 침체 대비책으로 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안전한 자산처 요즘 이런 거 좀 많이 분들이 찾으셔서 은행으로 찾아가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은행 예금을 또 은행 추천하시는 것 같진 않아서 교수님이요. 예, 저는 뭐 은행 예금도 뭐 4, 5% 주니까 네.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그 2, 3년 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우리가 정책 당국이 은행들한테 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은행한테 그렇게 권유했었어요.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또 뭐 안심전환대출, 저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2, 3년 후에 가면 또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2, 3년 전 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라는 이런 제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우리 돈이 남아돌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요. 네. 지난 9월 말에 이제 941조예요. 네. 차별화는 지금 엄청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요.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채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는 빠르면 올 연말 시장금리, 네. 내년에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4 내지 5% 금리 줄 때는 이럴 때는 그냥 일부는 은행 예금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금도 사시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면 할수록. 네. 그래서 최근에 저 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네. 저는 다시 금 수요도 늘어나고 비트코인 같은 수요도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 배분을 좀 다양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요? 예금만 하거나 별로인가요?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면 은행 예금 하셔야 되죠. 네네네. 뭐 지금 물가가 지금 그래도 5%니까요. 지금 은행에 4% 예금해도 지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죠. 네. 실질 자기 금융자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든 지금 뭐 현금 자체보다는 은행 예금이든지 아니면은 10년 국채. 저는 10년 국채 사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권유했습니다. 그 뒤로 좀 금리가 올랐었는데요. 네. 네, 저는 뭐 지금 국채 사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한 경제신문에서 일면 머리 기사로 우리나라 저 부자들이 20년, 10년 국채 많이 사고 있다. 이래 그 머리 기사로 나왔던데요. 예, 저는 뭐 내년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물가 상승이 하락되니까 10년 장기 금리는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이미 저는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럼 채권 사셔야 되죠. 채권이랑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예금. 지금 뭐 10년, 3년 국채 수익률이 4%가 좀 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채권을 사시면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은행 예금은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없죠. 그냥 네. 4% 예금 가입했더니 1년에 4%를 받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채권을 4% 이상 되니까 사면은 저는 금리가 한 3% 초중반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채권 사시면은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일부 은행 예금도 좋지만은 네. 그 돈 가지면은 차라리 저는 정부에 발행하는 국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으로 좀 다시 넘어와서 오늘 13일 예정된 미국 CPI 지수 이제 발표가 있는데 네. 아까 좀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4분기 CPI 지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내일 저 발표가 되죠. 예, 9월께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컨센서스는 8.1 헤드라인은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진다는 거죠. 8월이 8.3이었으니까 네. 8.1.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코아 CPI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뭐 6.5%로 지난달 6.3%보다 더 오를 거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발표돼야 하지 않은데, 예, 저는 꺾이기는 꺾였다. 예, 그런데 예, 저는 올 12월 가면은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6% 후반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4 내지 5%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2 내지 3%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쳤다. 예, 그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예,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예, 그다음 아까 주가가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으면 주가 급락하고 이 소비자 물가하고 계산하면 미국은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안 좋고 네.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갈수록 그 물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소비자 물가 목표가 2%인가요? 예, 2%입니다. 2%죠. 예. 고용이 4%였죠. 예, 완전 고용은 뭐 고용 극대화라는 표현만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잠재 실업률이 한 4% 안팎으로 네. 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3.5%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 고용시장 지표 기사 나온 거 보면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6만 3천 건으로 전월 31만 5천 건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월가 예상치 25만 건보다 높았고 실업률 3.5%로 전월 3.7%와 예상치 3.7% 모두 하에 사실상 미국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 실업률은 어느 정도 좀 나빠질 때 연준이 좀 행동이 잘 있어요. 우리 실업률이 나빠져야지. 이제 4.5% 정도 가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3.5%니까 4.5%면 아직 멀었죠. 네, 그런데 저는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서요. 이 고용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얼마가 일하느냐. 예, 그게 62%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2007년, 2008년에는 67%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62%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예, 거기는 65세 이상 인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65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죠. 뭐 이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은 그 MZ 세대들이 직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 미국에서 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대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100만 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자 사자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살지 말자. 그냥 잠깐 쓸 돈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살자. 아, 행복하게. 예, 지금을 행복하게. 즐기자. 예, 지금을 즐기자. 예, 특히 MZ 세대들이 그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있어야지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쓸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미국 가계 저축률 보니까요. 장기 평균이 7%를 좀 넘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월별로 2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근 통계 보니까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그러니까 계속 일 안 하고 돈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더 놀라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저는 올 연말 내년 초에는 그동안 놀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시장에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 노동시장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자리 이제 찾는 사람이 더 들어오면서 예. 취업이 안 된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실업률이 거의 4.5%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못 올리죠. 올해 이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기사에는 이제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4분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뭐 자이언트든 빅이든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좀 멈출 거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FOMC가 2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 기준금리가 지금 연방기금리가 3.0에서 3.25%인데 예, 지난 9월 FOMC 점도표 보니까 평균이 한 4.2% 정도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1%포인트 이상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는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만은 12월에는 많이 올려봤자 0.5%포인트. 그리고 저는 올해 끝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가면은 저는 고용이 감소했을 것이다. 예, 소비가 이축될 것이다. 그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올 4분기 성장률을요. 작년 말에는 4.0, 3월에는 2.8, 그 다음에 6월에는 3개월마다 전망 1.7. 근데 이번 전망하면서 0.2%로 확 낮춰놨거든요.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어쨌든 11월, 12월에 금리 인상을 더 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이제는 원래 목표는 배입만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대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2.5에서 3.0으로 올렸죠. 네. 예, 그리고 통화정책 발표문 보면요. 앞으로도 금리 인상하겠다. 그런 단어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이거 11월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11월에 0.5 인상하느냐, 0.25%포인트 인상하느냐, 뭐 그 정도는 남아있는데요. 일단 인상하는 건 거의 확정된. 예, 인상하는 거는 아마 저 11월까지는 물가가 한국은행이 원하는 만큼 안 떨어질 겁니다. 그 한 총재도 뭐 내년 1, 4분기까지는 물가가 뭐 5%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네. 한국은행도 물가 목표 2%니까 뭐 목표 목표를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니까 아마 11월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0.5냐, 0.25냐. 저는 뭐 0.25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그래도 3분기까지는 플러스 성장했는데 네.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월 들어가지고요. 네. 수출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10일까지 통계니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 동기보다 12%나 감소해 버렸어요.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거기다 이제 가계 부채가 높고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집값도 떨어지고 있죠. 네.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941조 형성성 자산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를 안 합니다. 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감소하면서요. 네. 아마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은행도 11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네. 그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3.25%가 되는데요. 네, 그게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또 관련된 게 사실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사 따르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분기 손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라면서 이는 2020년 3분기 마이너스 5.7%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것보다 더 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었습니다만 뭐 경제 전망이나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나 후행하거든요. 네.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요. 네. 뭐 저 목표 주가도 낮추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낮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데 네. 미국 애널리스트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반영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4분기 들어서 금리는 떨어지는데 제가 미국 주가를 내년 1분기까지 좀 더 어둡게 보는 거는 기업 실적이 애널리스트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충격이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 기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내년 1, 4분기까지는 주가가 그냥 박스권이다. 예, 그런 기업 실적 충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내년 1, 4분기에 70% 주식을 사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말씀을 지금 거의 한 시간씩 들어보면 내년 1, 4분기 때 조금 더 한 번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고 그때가 조금 더 확실한 저점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적도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근데 왜 올해 4분기에 30%는 그래도 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르죠, 미래 일이. 아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이 저점을 너무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저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네. 물을 담그고 있어야지, 네네. 이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거든요. 지금 너무 차갑습니다. 예. 죽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제 아마 더 어느 시기가 올해 그 유럽에서 아주 힘든 겨울이 올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더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 떠나면은 차가운 걸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네. 뭐 더 차가워졌던 걸 늘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내년 1분기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70%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닐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일정 부분의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예. 저평가돼 있으니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거다. 예, 예. 자, 아까 전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서 좀 연결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한국에서
하는 데서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은 최근 부동산 시장 수도권 기준 현재 상황 교수님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좀 요즘 분위기 더 안 좋아졌죠. 예, 저는 뭐 사이클상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섰고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 사이클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최소한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네.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네. 예, 주가가 먼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계 대출금리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이 그동안 그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이걸 해소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금융위원회 같은데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대출을 규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집값 하락 요인이 됐고요. 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기입니다. 경기. 예,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올 3월 달에 뭐 어떤 많이 보는 일간신문하고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예, 그때는 제가 그 대세 하락을 주장했고 네. 다른 전문가들은 대세 상승을 주장했는데요. 아. 예, 그런데 그 기자가 최근에 저한테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그 대세 상승을 주장한 사람들이 네.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요즘에는 진짜 없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상승 얘기하시는 분은 5에서 10% 되려나? 네. 약간이라도 상승한다는 얘기들이 아직 여전히 예, 있으니까. 근데 거의 없다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자분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냐.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논쟁을 해보자. 금리 떨어지고 나면은. 네. 예, 저는 근데 뭐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이익이고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금리 떨어진 것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경기가 나빠지면 집값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또 부동산 논쟁이 아주 심화될 텐데요. 뭐 그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좀 이제 금리 인하로 간다 하더라도 예. 그 이후 당분간은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시는. 집값이 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사이클 구해보니까요. 예, 집값 사이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요. 뭐 24번인가 네. 부동산 억제 정책을 했는데 집값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규제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건설교통부 장관인가? 원희룡 장관님. 예. 그분이 저번에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PIR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PI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울의 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집을 사기에 몇 년이나 걸린 것인가. 네. 예, 그게 작년 말에 19년이었었어요. 서울이. 근데 그게 올 6월 보니까 19에서 17.4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소득은 조금 오르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 평균이 한 11배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거 이야기하니까 그 신문에서는 뭐 집값이 30-40%더 떨어질 거라고 그분이 이야기했다. 이런 거 보도들이 그걸 나오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값 연착륙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네.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주가죠. 네, 주가가 작년 4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40% 가대평가됐는데 올 9월에는 22% 가소평가됐어요. 집값도 마찬가지라는 거.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근데 자산 가격은 저는 연착륙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가대평가 아니면은 가소평가죠. 그럼 교수님이 지금 집값 어느 정도까지 하락한다고? 3년에서 5년 정도 떨어진다고 사이클은 말씀하셨고. 예, 제가 뭐 PIR 그다음에 PRR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그 주택 가격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이런 거로 평가하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30-40% 가대평가 됐거든요. 네. 지금도. 아, 지금도? 예, 예. 그래서 우리 집값이 6월까지 오르다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대구, 대전이 먼저 떨어지고 전도시가 전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9월 기준으로 봐더라도 아직도 한 30-40% 가대평가 됐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떨어질 것들도 있지만 거래량 멸종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거래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게 부동산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친데요. 네. 아까 그 기자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집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부인이 불안해가지고 집 사자.
그래서 자기는 사기 싫은데 부인이 그렇게 하도 주장하니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아. 근데 집에 와 보니까요. 집을 파시는 분이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계약금 돌려주겠다. 오. 아니면은 더 비싸게 사라. 오, 되게 궁금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런데 지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예.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신문 보면은 맨날 집값이 오른다, 매덕 오른다. 네. 그러니까 집 판 사람 심리적으로 네. 야, 내가 너무 싸게 팔고 있구나. 네. 근데 요새는 그때 이제 올려주라 해서 못 샀대요. 아, 그 돈이 계약금을 없어가지고. 돌려주신 예. 계약금 그래도 금액이 좀 됐을 텐데. 예, 그걸 돌려받고. 아, 예. 다행이네요. 예. 근데 요새는 어떻냐면은 집을 사러 간 사람이 네. 계약했는데 신문에서 또 집값이 어디 떨어졌다, 매덕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야,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비싸게 계약했네.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좀 더 가속화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가속화의 그럼 요인은 가장 큰 거는 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파른 금리 인상일 거예요? 예, 지금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한 40%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40만 원을 은행 원금 이자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더 올랐죠. 네. 그 다음에 경기만 좋아지면은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보니까 처음에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값이 떨어졌죠. 예, 그런데 이제 6개월, 12개월 이렇게 시차를 두고는 경기가 집값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서야 꺾이고 있어요. 이게 한 번 꺾이면 19개월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물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네. 평균 19개월은 앞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집값 결정 요소는 이미 금리는 많이 반영됐고요. 반영됐고 이제 예, 경기다.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근데 이제 강남 3구에서도 송파구는 좀 하락 기사들이 좀 나와도 뭐 강남구 서초구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일부 신고가 아직 여전히 기사 간혹 있긴 한 것 같던데 여기도 역시 이제 점차 사라지고 이제 여기도 하락으로 빠진다고 보시겠죠, 교수님은? 아주 저 일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뭐 젊은 네. 기업인들, 스타트업한 기업인들. 그런데 2000년에서 2001년 주식시장이 엄청 좋으니까요. 네. 팔았어요. 엄청 돈이 생겼죠. 예, 그리고 뭐 극히 일부 현상이지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일부 젊은이들이 집을 비싸게 산다는 거죠. 2020년에서 2021년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비싸게 샀다. 아, 일부 젊은이들이 제가 극히 일부 젊은이들을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도 약간 제가 가서 플렉스 같은 건가요? 예, 제가 가서 네. 강남 가서 네. 모임에 가서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을 팔면요. 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 값이 아니라면서요? 값이 안 돼요. 요즘 뭐 2분의 1, 4분의 1 토막은 그냥.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때는 주식시장이 엄청 좋으니까 네. 굉장히 비싸게 팔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갑자기 돈이 뭐 수조 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그런 돈 가지고 예, 그렇게 쓴 거죠. 네. 예, 극히 일부 현상인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가 뭐 평당 집값이 뭐 매덕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뭐 상황이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 이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는 3년에서 5년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이제 1타자로 맞았고, 2타자로 이제 경기 상황까지 맞으면서 여전히 한 30% 고평가되어 있다. 이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집이라는 거는요. 네. 예, 저는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 네.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 집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살 집은. 예, 그래서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뭐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예, 제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집값 떨어진다고 했더니 그 진행자가 근데 그 집값이 안 떨어지면 그 제자들이 스승네를 카네이션도 안 가지고 옵니다. 이런 농담을 하던데요. 집값 민감하니까요. 예, 집값은 사실 그렇게 민감하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든 예, 저도 살아오면서 전세도 오랫동안 살았고요. 네. 예, 그런데 느낀 것은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돈이 있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 얼마 전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새는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미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연끌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집을 지금 사셔는 안 돼야 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요새 그 제자들이 어제도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은 사지 말라고 하셨나요? 예, 뭐 살 돈이 없죠. 네. 예, 요새 부모님한테 많이 받으면 몰라도 요새 젊은이들 어떻게 살 돈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작은 집으로 전세 들어간다. 뭐 잘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제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놔라. 그러면 혹은 그 3년, 뭐 5년 사이에 네. 예, 집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사이클 보면은 지금 하락 국면인 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1주택자분들은요? 일주택자는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팔고 그거를 지금 제가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네. 팔고 주식 사면 어떻게 되냐. 네, 아주 완벽한 흐름인데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요. 그 집을 한번 팔아놓으면은 쌀 때 못 삽니다. 또 집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올라버리면은 또 못 사요. 저게 저 가격에 내가 살 수가 있었는데 또 올라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1주택은 그냥 집은 사는 곳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주택자 중에서 또 지금 꼭 매도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이제 뭐 더 하락한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도를 급하게라도, 급매라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팔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집은 뭐 1주택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저기 우리나라 그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전체 자산 중에서 80% 이상이 실물 자산,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동산 비중이 너무 낮다. 유동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저는 보다 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집에 따라가지고 뭐 다르지만 매달 그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뭐 여유 있다면은 주식 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예,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예. 집을 팔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집을 다시 사도 되는 시기는 뭘 좀 보고 확인하면 될까요? 뭐, 바닥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 서울 도심에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을 때요. 역전세. 예. 예, 제가 그 2010년, 11년에 그 여의도에서 전세 살면서 네.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요. 네.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네.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30-40% 떨어졌어요. 네. 그 아파트 굉장히 신축하고 좋은 아파트인데요.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요. 그때 집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못 샀어요. 예, 그때 또 그 다행히 전세금은 돌려받아가지고요. 더 좋은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더 좋은 데가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아파트를 잘 지어놨거든요. 네네. 3천만 원에 3년 동안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3년 동안 살아보고 좋으면은 그 가격에 사가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집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 예, 저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반드시 장기적으로 상승할지라도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이제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전세 기사가 막 나오고 할 때 그때가 사기 좋은 타이밍은 왜 그런 건가요? 그만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예, 때문에. 지금 주변 도시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저는 이게 서서히 서울 중심부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중심부, 뭐 강남 같은데, 네. 예, 그다음에 뭐 저 여의도 핵심 지역, 뭐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가 했을 때가. 예, 집이 많이 떨어졌을 때고 그때 살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역전세 얘기 나와서 뭐 깡통전세 지금 특히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주택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뭐 강남 불패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게 떨어질 때는 강남이 가고 보면 더 많이 떨어져요. 하락률이. 네. 왜냐면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위축되면은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주변 도시 같은데 그동안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투기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품이 발생한 거죠. 예,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다른 것은
주식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냥 손해봤어도 그냥 내일이라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집이라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 유동성이 굉장히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다. 네. 뭐 로케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은 그 위치가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위치가 그래서 부동산인 거잖아요. 예, 그 위치가 근데 늘 변하거든요. 네. 옛날 제가 그 뭐 대학원 다니고 그랬을 때 그 이대 입구 신촌 같은 데가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핫했죠. 예. 근데 그게 요즘엔 그쪽이 잘 안 가죠. 합정동으로 가고 네. 성수동으로 가고 성수. 거기도 요새 보니까 조금 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늘 이렇게 변하거든요. 조금씩 딴 데 하프로 찾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 잘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셔야 되죠. 아 근데 아까 이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집값 관련된 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쨌든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면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사는 공간이지 왜 자꾸 이런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 절벽이 된 지 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절벽일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투자재를 보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집값이 떨어지든 뭐하든 꼭 필요하면 소비재라면 내가 사야 되는 건데 투자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비상적일 정도로 안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네. 장기적으로 오르기만 했거든요. 네네. 떨어졌다가 금방 또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오르는 것만 보셨기 때문에 네. 뭐 투자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 경제 성장 구조, 인구 고령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맥킨지 보고서가요. 네. 제목이 얼마 전에 그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가 더 잘 살았죠. 그렇죠. 근데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 조사해 보니까 자식 세대의 실질 중간 가구 소득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과거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일본식으로 네.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집값이 이제 오르고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더 떨어지더라도 예. 결국에는 우상향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교수님 지금 말씀은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한번 일본 사람들이요 80년대 집값이 많이 오를 때 투자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90년대로 거품이 꺼지면서 2년 동안 급락해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2년 후에는 야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0년대 중후반에 일본 집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약세 엔강세를 유도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반도 안 됐는데 엔화 가치가 40% 이상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어떻게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네. 금리 내려줘가지고 돈을 풀어면서 내수를 부양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은데 내수 부양하니까 집값도 급등, 주가도 급등. 안 되니까 이제 89년 하반기부터 90년대 들어 금리를 급기야 인상해 버리죠. 그러니까 자산가이 폭락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값도 이번에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금리 0.5%까지 기준금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10월에 3% 갖고요. 11월에 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3.25% 되면요. 이거 저는 집값에 상당한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구조는 일본보다도 더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은 뭐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일본식으로 가지 않느냐. 지난 10년간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다 지금 죽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시기가 다 이제 돌아야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집에 대한 인식, 뭐 투자재인지 소비재인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주는 거일 수도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생각 하려고 했다기보다 예. 계속 우상향할 때는 집은 투자재구나. 예. 지금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할 때는 예. 집은 소비재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 자, 주식 쪽 이야기를 다시 좀 넘어와서 교수님 보셨을 때 코스피가 이제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150까지 이제 지금까지 급락한 후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다 이 큰 파도를 많은 분들이 맞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제가 그 유튜브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 제 유튜브 구독자들하고 점심을 한번 아, 먹었었어요. 정말요? 예, 예. 오. 이제 한 10분 정도. 근데 그분들하고 점심 먹으면 보면서요. 정말 좋은 주식 다 샀어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삼성전자, 네. 뭐 네이버 이런 거 다 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든 주식이 지금 다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 50%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놓친 게 뭐냐? 네. 산이라는 것이죠. 산. 거시경제 흐름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보셨더라도요. 네. 주식을 이렇게 안 사신다는 거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작년 6월을 고점을 쳤어요. 네. 그리고 올 8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진다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를 보내줬던 겁니다. 주가도 작년 6월 고점으로 지금까지 3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 흐름 하나만 보시면은 예, 삼성전자를 9만 원 뭐 이렇게 비싸게는 안 사신다는 거죠. 네. 이번 보면서 예, 투자자들 보면서 정말 그 종목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예, 거시경제 흐름은 별로 공부를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3천 넘을 때는요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만 나왔었죠. 예, 그때 뭐 3천, 4천, 뭐 일부 정치인은 5천까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 3천 넘었을 때 또 많은 젊은 분들이 그냥 토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보지 않은 지적 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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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올렸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 사라진다.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고려해도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그때 사실 여러 전문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예. 그건 늘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적이 거의 없어요. 결국 주가가 가대평가되면은 제자리에 돌아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에도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어요. 네. 근데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 네. 침체 안 온다. 예,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긴 왔지만은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이 예, 거시경제 흐름도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네. 것 같다. 예, 그런데 사실 깨달았어요. 아니, 저도 최근에 놀랐거든요. 네. 예, 제가 한 회사에서 비싼 돈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거시경제 흐름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누가 거시경제 기본을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00명 넘게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번 하락 국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그렇죠. 예, 그걸 느꼈었습니다. 종목들이 거시경제에 쓸려 나갔으니까. 예, 예. 예. 아무리 뭐 좋은 종목 찾아도 뭐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중에서도 많은 지표 볼 수 필요가 없고요. 네.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하나만 최소한 보시자. 네. 예, 그러면은 주식을 비싸게 안 산다. 예. 선행지수 하나. 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주가하고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이게 주식에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 알려주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 알려주는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와 매도 타이밍 알려주는 지표에서 어떤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은 좀 늦게 발표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8월 거를 9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선행지수 순환변동을 예측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증권사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자료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일평균 수출 금액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도 3개월 이동 평균이 네. 주가의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이런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주가 흐름은 방향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일평균 수출 금액이랑 경상수지. 예, 경상수지 같은. 이런 걸 어떻게 읽는지는 최근에 또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경제지표 정독법. 요 책 자세히 보면 또 나와 있는 거겠죠? 예, 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네. 이 책은 2018년에 나왔는데 네. 뭐 제가 책을 여러 권 써냈습니다만 네. 그 시황을 다루는 책은 한 3개월 팔리면 안 끝나죠. 팔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꾸준히 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개정판을 최근 데이터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2018년 데이터니까 뭐 과거 데이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요즘같이 매크로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이 매크로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책을 보면 좀 경제 지표를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올해 4분기 30%, 내년 1분기 70% 비중을 이제 그 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대형주. 예.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도 사실 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긴 하잖아요. 예. 대형주 중에서도 좀 어떤 섹터 위주로 좀 담아야 하는지랑 혹시나 교수님께서 종잣돈 한 5천만 정도 있다면 예. 어디에 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포트폴리오를 이제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5천만 원 가지고 있다면은 네. 현금성 자산 은행 예금으로 네. 한 2천만 원은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예, 그다음에 1천만 원 정도는 채권을 네. 예, 소액 채권 가능하거든요. 네. 뭐 1천만 원 정도는 채권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 1,500만 원은 지금부터 이제 주식을 뭐 삼성전자 네. 뭐 이런 주식 사고요. 예, 저는 사실 저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서서히 사가는 거는 그냥 코덱스 200 ETF예요. 주가 지수가 제가 지나치게 싸다고 네. 보였기 때문에 이거 하면 주가 지수 오른 만큼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코덱스 200 지금 사고 있습니다. 예.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꾸준히 예, 늘리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는 뭐 한 500만 원 정도는 금. 예, 내년에 그 달러같이 떨어질 것이니까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치가 올라갑니다. 오르나요, 대체로? 예, 예, 금은 달러로 표시되니까요. 내년에 달러같이 떨어지고 저 500만 원 정도는 금 아니면 그저 비트코인. 네. 예, 그 정도 가지고 예, 소액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주신다면. 예, 4분기에는 기업 실적 충격이 한번 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거 충격, 뭐 경기 충격, 기업 실적 충격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예상 변수는 예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국 문제, 대만 문제, 러시아 문제, 북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가 많이 싸졌다. 예, 지금 코스피 PBR이요. 지금 거의 8배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하고 이런 거 이야기, 주가 뭐 저평가, 어떤 사람들은 더 떨어진다고, 어떤 사람은 덜 떨어졌다, 더 뭐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네. PBR이 0.8배가 된 거는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그 일수로 계산하면은 네. 1.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아, 그만큼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8%, 2%를 고려하면은 주식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98%가 네. 이거보단 좋을 때니까. 예, 이번에 좋았다는 겁니다. 98% 이거보다 좋지만 많은 투자자분들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힘들어하시죠. 충분히 싸다는 건 다들 공감하시지만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이제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데 투자자분들 좀 멘탈 좀 관리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네. 예,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네. 내년 1분기까지 주식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천에서 주식시장에 정말 많이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가대평가된 국면에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저평가됐는데 저는 주식시장을 떠나시느냐. 지금 참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과 오늘 시간 통해서 느낀 이제 투자 격언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코스피 3,000대 뭐 4,000, 5,000 갈 것이다 하면서 교수님과 뭐 대담을 했던 젊은 분들이 지금은 정과 다를 것이다 라고 했지만 투자 격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과 다르지 않다. 반복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 있으면 반드시 상승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하락 사이클인데 오히려 뭐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교수님이 2021년 말에 이제 코스피 이제 굉장히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경청은 하고 있지만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교수님은 이제 충분히 저점이고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들었는데 혹시나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 뭐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근데 그런 돈을 축적할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